이란 혁명 수비대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의 목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45년간 미국의 죽음을 외치던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국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를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대미 결사항전을 외치던 최고 강경파 국회의장이 국회 연단에서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자며 백기를 든 직후에 말이죠. 도대체 세계 최강의 반미 국가라던 이란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붕괴의 파편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안방까지 날아들게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화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화거든요.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상상해보세요. 왼쪽 화면에는 양복 차림의 이란 온건파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서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는 국민 앞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휴전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길어야 한 달 안에 완전히 무너진다. 이웃 나라들을 공격하는 제멋대로 사격을 당장 멈춰달라. 외신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향해 제발 공격을 멈춰달라며 공개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박한 호소가 나간 지 며칠 만에 혁명 수비대의 공격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자국 군대에 의해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벌어진 겁니다. 오른쪽 화면을 한번 보시죠. 최고급 방탄차에서 내리는 혁명 수비대 장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번쩍이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수십억 대의 외제 차량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실질적 권력자입니다. 워싱턴 소재 전쟁연구소 ASW는 바히디와 그의 측근들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단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려던 정보부 장관 후보자를 모조리 퇴짜놓고 심지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강제 임명시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 하나, 혁명 수비대가 누구냐? 이란이라는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키운 군대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가 지금 총구를 돌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같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자기 나라 대통령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해보죠. 동네 골목대장이 있었어요. 우물 안에서 자기가 제일 세다고 떵떵거리던 골목대장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이저리그 타자가 휘두르는 풀스윙을 눈앞에서 딱 한 번 본 겁니다. 그 순간 자기가 들고 있던 몽둥이가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깨달아버린 거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며 현실 인정을 호소한 배경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경제 붕괴, 우물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반응은 그 다음이에요. 자기 나라 지도자가 현실을 인정하려는 기미를 보이자마자 군부가 오히려 칼을 빼든 겁니다. 그것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편 대통령의 목에 말입니다. 이란 체제의 금기선, 대통령과 군대는 같은 편이라는 그 암묵적 약속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하나는 도대체 왜 군부는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대통령이 국민이 힘드니 현실을 인정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평화가 그들에게 그토록 두려운 일일까요?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재앙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시 멈춰서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막연하게 이란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군 정계부대쯤 되는 조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그 인식이 180도 뒤집히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기생충에 더 가까운 조직입니다. 바로 하나씩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게 어떤 생물인지 떠올려 보세요. 숙주의 몸속에 자리 잡고 숙주의 피와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몸집을 불립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숙주가 건강해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숙주가 너무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자기가 쫓겨나거든요. 반대로 숙주가 너무 죽어도 안 됩니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기생충은 숙주를 딱 반쯤 죽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혁명수비대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칼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정유, 건설, 통신, 심지어 성지 관광 사업까지 돈이 되는 산업은 거의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 보냐드라고 불리는 종교 재단들까지 합치면 이란 지하 경제의 압도적 비중이 이 카르텔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제이 마이클 월러 분석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거의 모든 돈줄과 권력 수단을 쥐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관료들은 아무 약속도 이행할 실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국민이 빵 한 조각 사겠다고 줄을 서는 동안 이들은 국제 제재 뒤에 숨어서 밀수와 독점으로 떼돈을 벌어왔다는 겁니다.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경제가 제재에 막힐수록 역설적이게도 이 카르텔의 지갑은 더 두둑해지는 구조가 45년 동안 굳어져 온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불법 밀수로 떼돈을 버는 조폭이 있어요. 이 조폭한테 정부가 와서 이제 국경 담장을 허물고 합법적인 자유무역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를 칠까요? 아닙니다. 칼을 빼들 겁니다. 자기 밥그릇이 송두리째 박살나니까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 제재가 풀리는 순간, 국경의 담장이 무너지는 순간, 혁명수비대가 45년간 독점해온 그 어마어마한 지하 이권이 통째로 공중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봄바람이지만 이 기생충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약인 셈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그 한 문장이 정말 정확한 통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살려면 저들을 멸절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란의 비극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구조적 진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존재 자체가 이란 국민 8천만 명의 생존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품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이란이라는 유서 깊은 문명 국가에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난 걸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 운명의 해로 말입니다. 그 시절 이란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차도르의 나라,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테헤란 대학 캠퍼스에서는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책을 든 여대생들이 삼삼오오 걸어 다녔고 서구식 재즈 배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5배에 달했어요. 한국이 겨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 달러를 벌어오던 그 시절, 이란은 이미 중동의 프랑스라고 불리던 경제대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1979년 2월 이 모든 풍경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그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팔레비 국왕은 전용기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고 파리의 망명에 있던 한 노인이 에어프랑스 여객기에서 내려 테헤란 공항의 땅을 밟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흰 수염, 검은 터번, 형형한 눈빛, 아야톨라 호메이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재침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진짜 악몽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군의 배신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호메이니가 무너뜨린 팔레비 왕조의 정규군은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미국제 최신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장교들이 그대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거거든요. 호메이니의 눈에는 이들이 언제 자기 등에 총을 겨눌지 모르는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인 겁니다. 실제로 혁명 직후 몇 차례 쿠데타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정규군을 믿을 수 없다면 나만 믿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자. 이 한 줄의 판단에서 혁명수비대, 공식 명칭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탄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1979년 봄 테헤란의 허름한 창고, 덥수룩한 수염에 남루한 셔츠 차림의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농부, 가게 점원, 신학생, 실직자, 정규 군사훈련은커녕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평범한 민병대원들입니다. 호메이니의 측근들이 그 청년들의 손에 권총과 자동소총을 한 자루씩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정규군이 아니다. 너희는 혁명을 지키는 성스러운 방패다. 너희의 충성 대상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다.
이 장면이 담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지금 수십억짜리 방탄채에서 훈장을 번쩍이며 내리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의 컬러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은 조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극단적 변신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호메이니가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만든 이 조직이 정확히 45년이 흐른 2026년 오늘 자국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의 쿠데타를 감행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생충을 막기 위해 몸에 투여한 약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거대한 기생충으로 변이해 숙주의 심장을 집어삼킨 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단순한 민병대가 국가의 심장을 통째로 삼켜버린 괴물이 된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이제 총과 이념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이유는 이념 때문이라고요. 이슬람 성전, 반미 신념, 종교적 사명감.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진실, 혁명 수비대가 평화를 결사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념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 말입니다. 평범한 민병대로 시작한 이 조직이 어떻게 오늘날 국가 경제의 절반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 변신의 결정적 분수령이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동안 호메이니는 혁명 수비대를 정규군과 대등한 지위까지 격상시켰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국가재건이라는 명목으로 건설, 정유, 통신 같은 핵심 산업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정이 된 겁니다. 서방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혁명수비대 산하에는 현재 수백 개의 기업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타마란비아라는 건설 재벌입니다. 이란 전체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상당 비중을 이 한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종교재단, 보니아드까지 합치면 이란 국내 총생산의 절반 안팎이 이 카르텔의 손아귀에서 움직인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진짜 기막힌 반전은 이겁니다. 이 카르텔의 주수익권이 뭐냐? 놀랍게도 바로 국제 제재예요. 미국이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느 동네에 조폭이 있어요. 이 조폭이 외국산 담배, 외국산 기름, 외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밀수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그 동네는 외국 물건 수입 금지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평범한 주민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담배 한 갑 사려 해도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축제입니다. 합법적 경쟁자는 전부 사라졌고 이제 모든 주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한테만 비싼 값에 물건을 사러 와야 하거든요. 가격은 10배, 20배로 치솟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조폭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혁명수비대가 국제제재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해온 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원유 밀수, 외환 암시장 장악, 금 밀반입, 의약품, 암거래. 이란 국민들이 제재의 고통 속에서 굶주릴 때 이 카르텔은 오히려 독점 이윤으로 살이 뒤룩뒤룩 쪘던 거죠. 그러면 앞서 던졌던 질문의 답이 드디어 보이실 겁니다. 왜 그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협상 시도 한 번에 군부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었는지 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가 풀립니다. 국경이 열립니다. 합법적 다국적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상가로 기름이, 정상가로 의약품이, 정상가로 생필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혁명수비대가 45년간 누려온 밀수 독점이라는 황금 광산이 하루아침에 바닥나버리는 겁니다. 독재와 잔디는 밟아도 자라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한 시청자분의 댓글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 독재의 진짜 뿌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념도 종교도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45년간 굳어진 제재 속 독점 이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줄, 그게 독재의 진짜 뿌리인 거죠. 그리고 이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란 국민이 빵 한 조각 편히 사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섬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국회의장마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왜 아무도 이 기생충 카르텔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조타실에 지금 도대체 누가 앉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이거든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난 45년간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망하지 않고 버텨왔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은 강경파와 온건파를 오갔고 혁명 수비대는 갈수록 비대해졌고 국민은 끊임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 비밀은 단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축구 경기로 치면 경기장 한가운데서 호루라기를 쥐고 있던 주심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혁명 수비대가 서로 멱살을 잡으려 할 때마다 거기까지라며 호루라기를 불어 판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인물이었거든요. 1989년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난 뒤 36년간 이 노인이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계의 중심 톱니바퀴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의 톱니바퀴가 뽑혀나간 사건이 터집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 첫날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등장한 인물이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였어요. 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외신 보도와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망가졌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워싱턴 소재 안보정책센터의 한 분석관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다면 이란에는 정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 다음인데 외신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새 최고 지도자와의 긴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지도자와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올리는 국가위기 보고서조차 이 경호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막힌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타시를 들여다보니 선장은 방문이 봉쇄된 차에 갇혀 있거나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나침반은 박살나 있고 무정이는 끊어져 있어요. 갑판장과 조기장은 서로 키를 잡겠다고 칼부림을 벌이는 중이고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내식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배의 조타실 실제 모습이거든요. 이 순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절규는 그래서 더 처절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로 정신 승리를 그만해야 한다. 휴전이 없다면 이란 경제는 길어야 한 달 안에 무너진다. 대통령이 자국민을 향해 이런 문장을 공개적으로 내뱉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치적 연설이 아니에요. 가라앉는 배에서 마지막 구조 신호를 쏘아 올리는 선장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받아야 할 본부, 최고 지도자의 방은 텅 비어 있거나 혹은 혁명 수비대라는 거대한 장막에 의해 차단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체제 전체의 조타 장치가 통째로 고장난 시스템 붕괴의 현장인 겁니다. 외신이 이 현상을 조용한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총성 한 방 울리지 않았지만 혁명 수비대는 이미 이란이라는 나라의 실질적 지배자가 돼버렸다는 진단이거든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란이 정말 그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게 맞나요? 혹시 서방 언론의 과장이나 심리전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편의 목소리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죠. 첫 번째는 이란의 강경파 발언 후퇴는 진짜 항복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기만 전술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반복적으로 써왔거든요. 우리 지금 국가 망하기 직전이다. 제재 풀어주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엄살을 부려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제재가 풀리면 다시 핵 개발 시계를 돌리는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최근 현실론적 발언도 이 전통적 협상 전술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명 수비대의 사실상 쿠데타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총칼을 들고 대통령궁에 쳐들어간 게 아니라 관료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수준 아니냐는 거죠. 이게 무슨 쿠데타냐? 그냥 권력 암투일 뿐이다. 서방 언론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이란 체제 붕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 경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4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서방의 희망 회로라는 주장입니다. 1979년 혁명 직후에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2010년대 초강력 제재 국면에서도 이란 곧 망한다는 예측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그때마다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이라고 다를 게 뭐냐? 이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무게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이번만큼은 과거와 구조적으로 다른지 팩트로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 과거 이란의 엄살 전술과 지금의 상황에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빵의 문제가 국민적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기본 식료품 물가는 최근 수년간 폭등을 거듭해왔고 대통령 본인이 한 달이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협상 카드는 위에서 내려오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민생의 비명입니다. 최고 엘리트였던 국회의장마저 태세를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임계점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엘리트들이 배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에 대한 답은 사실상 쿠데타라는 표현이 과장이라는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가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려던 정보부 장관 후보 여러 명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반대로 모조리 퇴짜를 맞았습니다.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는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인물로 채워졌어요. 심지어 미국과의 2차 협상 대표단을 대통령이 파견하려 했는데 이란 국영통신사가 이란은 2차 협상 참가를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름만 쿠데타가 아닐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죠. 마지막에 대한 답변은 이란은 늘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잖아 라는 주장. 이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에는 결정적 변수 하나가 다릅니다. 바로 조율자의 부재예요. 과거의 모든 위기 국면에서는 호메이니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최고 지도자가 체제를 봉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봉합사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이건 40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방 언론의 심리전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지만 팩트 데이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엄살도 과장된 쿠데타 프레임도 아닌 체제의 신경망 자체가 끊어지고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이라는 한 나라 내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인데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중동에서 한반도까지는 직선 거리로 7,000km가 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상관없어 보이는 거리가 우리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도미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대 국제 정치에는 불량국가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 서로 무기를 팔고 기름을 팔고 제재를 우회해주는 나라들의 연합체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 삼각축의 세 꼭지점이 바로 이란,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간단한 장면 하나로 설명드릴게요. 이란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그 유명한 샤헤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부은 드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란 제품이에요. 반대로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첨단 전투기 기술을 흘려줬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끼어들었죠.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미사일 기술과 위성 기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3명의 불법 장사꾼이 있어요. 한 명은 물건이 남고, 한 명은 기술이 남고, 한 명은 노동력이 남습니다. 이 셋이 서로 부족한 걸 맞바꿔주는 지하 물물교환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국제제재라는 포위망 안에서 세 나라가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는 삼각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한쪽 축, 바로 이란이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혁명수비대와 대통령이 서로 칼을 겨누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비어있고 경제는 한 달이면 붕괴한다고 대통령이 실토하는 상황. 이 체제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도미노가 벌어질까요? 첫째, 이란발 드론과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끊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던 샤헤드 드론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둘째,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해 더더욱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셋째, 러시아 자체가 장기전의 피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계속 식량과 기술을 퍼줄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은 결국 북한이 믿었던 뒷배, 러시아, 이란이라는 양쪽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란 정권 교체가 한민족 통일과 연결된다.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이 문장이 바로 이 거시적 그림을 꿰뚫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해안이라고 느꼈어요. 국제 정치의 체스판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의 내부 붕괴가 곧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로 직결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여러 차례의 고립 위기를 버텨온 나라이고 중국이라는 또 다른 뒷배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부 공급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체제 유지 비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도미노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까지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정세 불안은 원유 가격의 출렁임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주유소 기름값과 겨울철 난방비에 직결되죠. 러시아발 전쟁 비용 증가는 국제 곡물 가격과 식탁 물가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세계 어딘가의 칼부림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보는 영수증의 숫자를 바꿔놓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통령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저 먼 뉴스 한 줄이 사실은 우리 자식 세대의 안보, 우리 노후의 물가,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과 한 줄의 실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정치의 가장 무서운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 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45년 전의 친위대가 국가 경제를 집어삼킨 거대한 기생충으로 자라나 결국 숙주인 이란이라는 나라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붕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묵직합니다. 이념이 아무리 숭고해도 군사력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민생을 파괴하고 특정 집단이 국부를 독점하는 국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역사의 진리 말입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며 만든 조직이 결국 혁명 그 자체를 배신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방패가 결국 내부 국민의 목을 조르는 칼날로 변했어요.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혁명이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특정 집단에게 제어되지 않는 권력과 자본이 집중될 때 그 집단은 반드시 국가 그 자체를 잡아먹는 암세포로 변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란이 47년 동안의 비극으로 우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편지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감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받지 않는 이권 구조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도 언젠가는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기생충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 이란의 오늘은 어느 국민이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반면교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45년간 쌓아온 독자의 체제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몰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방 강대국들이 중동의 판도를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속화시킨 인위적 붕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특히 해안이 담긴 댓글은 다음 영상의 귀한 재료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정말 소름 돋는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북한이라는 불량국가 삼각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이 순간 그 혼란을 틈타 동북아시아로 조용히 전함을 밀어넣고 있는 한 국가가 있거든요. 대만 해협의 긴장을 넘어 오키나와와 일본 열도 그리고 결국 우리 서해까지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시나리오 말입니다. 중국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해군력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실존적 위협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만한 내용이니 꼭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